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시 20분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 20일 국내 최대 규모의 유상 증자를 단행했습니다. 주주 가치를 희석시켰다 이런 비판과 함께 그룹 주가가 크게 흔들렸고요. 또 시장에서는 지금 그 그룹 차원의 승계 작업이 본격화하는 게 아닌가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던데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갑작스럽게 이제 3조 6천억 원이나 되는 규모의 유상 증자를 발표했습니다.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일단 대부분 저희 프로그램 청취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유상 증자가 어떤 건지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이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이 이제 투자 같은 걸 하려고 자본이 필요할 때 한 세 가지 정도 조달 수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으로 쓰는 게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차입하는 거죠. 그게 채권을 발행하거나 은행을 통해서 차입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유상증자라는 건데 이거는 자본시장에서 신주를 발행해서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직접 금융에 해당하는 것이고 간접 금융이라는 게 이제 채권을 사용해서 하는 거고요. 이론적으로는 사실 직접적으로 자본시장에서 자본 조달을 하는 유상증자가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적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자 비용을 내는 건 아니니까. 보통 이제 유상증자하면은 반드시 악재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죠. 그렇죠. 교수님. 사실은 유상증자라고 하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기업이 투자 기회가 있어서 자본을 조달하는 방식인데, 근데 이제 흔히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현금으로 충분히 조달이 안 되기 때문에 차입을 하거나 아니면 자본시장에서 유상증자를 합니다. 근데 우리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차입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채권이나 또 은행에서 특히 많이 빌리는데 그거는 대부분 총수의 기업에 대한 지배권이 희석되는 걸 막기 위해서 차입 방식을 많이 했고 사실 유상증자를 통해서 직접 자본 조달하는 게 더 이론적으로 봐서 바람직합니다.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주식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아까 총수의 그 지분율은 떨어지니까 그 선택을 안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좀 안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상장 회사들이 거의 다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본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유상증자하면은 주주들에게 좀 안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유상증자가 사실 보면은 왜 그러면 미국은 유상증자인 게 바람직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미국 기업들은 많이 하는데 우리는 별로 하지도 않고 한번 했다면 문제가 되느냐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인 것이 우리 소유 지배 구조가 미국과 우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가 흔히 프리스탠딩 와이들리 헬드 이렇게 부릅니다. 그건 뭐냐면 프리스탠딩이라는 말은 자회사는 모회사가 100%를 다 갖고 있고 그리고 모회사만 상장돼 있어요. 구글 알파벳만 상장돼 있고 구글은 100% 자회사로 비상장회사입니다. 그런 형태인데 우리는 이제 계열사들이 상장된 계열사들이 있죠. 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와이들리 헬드라는 말은 모회사가 상장돼 있는데 이 주식이 대부분 소수주주들에게 소유가 돼 있고 특정한 대주주 우리가 말하는 총수 이런 사람이 없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총수도 있고 계열사가 상장된 회사들이 단계별로 있다 보니까 사익 편취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돼. 이번에도 사실 하나가 평가가 나빴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아시다시피 유상증자 일주일 전에 1조 3천억을 가지고 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갖고 있던 현금을 1조 3조 원을 이용해서 하나 계열사가 하나 에너지와 그리고 임팩트 두 군데 계열사가 갖고 있던 하나 오션이라는 다른 계열사의 주식을 사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 오션의 총수일과 지배력은 바뀌지 않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현금이 하나 에너지하고 임팩트로 흘러가는 역할을 했죠. 근데 이 두 회사가 앞으로 하나 3세 승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회사들이고 그리고 이제 현금이 많이 쓸 수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렇게까지 유상증자 규모가 안 커도 되는데 3조 6천이 아니고 2조 3천이어도 충분하지 않느냐. 1차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으니까 1조 3천억은 총수일가를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잘 나가는 회사 유상증자를 해서 승계에 도움을 주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부정적인 반응들이 컸고요.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또 하나 이제 시장에서 드는 의문은 이제 4년에 걸쳐서 이 3조 6천억 투자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4년에 걸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4년간에 예상하는 영업이익이 이거를 넘습니다. 1년에 한 2조 원 정도 자기들이 벌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굳이 4년에 투자할 것을 지금 땡겨서 하느냐. 해야 되는가. 그것도 이제 앞으로 이게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잘 나갈 때 현금을 확보해서 지금 이번에 하나 에너지하고 임팩트에 사실상 현금하고 주식을 바꿔주는 그런 걸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또 의구심이 드는 것이죠. 지난해에도 매출이 11조가 넘었고 영업이익도 1조가 넘고 해서 2년 연속 최대 실적 기록하고 있고 앞으로 4년도 괜찮을 텐데 왜 이렇게 미리 당겨서 해야 됐었을까? 네, 그렇죠. 그래서 유상증자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현금으로 조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굳이 왜 유상증자를 하느냐라는 게 이제 핵심적인 의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했던 그 유상증자 대표적인 굵직한 사례들을 보면 국내에서 이제 주식 가치가 좀 희석이 된다든가 주가 폭락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유상증자가 주주 뒤통수 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겨지는 게 있었던 예가 있었지 않습니까? 있죠. 그러다 보니까 더 그렇고 당일 이제 발표하면서 주가가 13% 정도나 빠졌습니다. 정말 많이 빠진 거거든요. 그때 빠진 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회복되는지 제가 주가 추이를 지금 보지 못했는데요. 주가가 지금 그때 빠진 수준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일단 13% 떨어지고 그 다음 날 이제 한 7% 반등을 했다가 그리고 다시 떨어지면서 금감원이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정정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정정원에 이제 신고를 하고 금감원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뭐에 대한 정정 요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유상증자에 대한 공시를 한 거에 대해서 다시 그러면 유상증자 계획을 합리적으로 해서 내라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그것을 금요일 날 발표가 되면서 금요일 날 종가가 유상증자 공시한 다음 날 떨어졌던 그 가격 비슷하게 63만 원 정도로 떨어졌고요. 오늘은 이제 오늘은 또 추가로 전체 시장이 안 좋아서 그렇죠. 한 3천 원 빠졌군요. 62만 7천 원으로 장이 마감이 됐는데 어쨌거나 지금 시점도 그렇고 이유도 그렇고 약간 좀 애매하군요. 왜 이렇게 역대 최대 규모의 유상증자를 했을까? 그렇죠. 유상증자에 대한 합리적인 그러니까 이게 금감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게 합리적인 설명이 안 되고 있다. 근데 그 대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입을 통한 투자 계획을 고민했지만 회사 부채 비율을 급격히 증가시키는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은 이제 그 재무 구조가 악화되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택했다. 근데 이것도 설득력이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차입하는 것보다는 유상증자가 낫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러니까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에서 설명하는 것이 시장에서 갖고 있는 의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게 아니고 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차입을 안 하고 유상증자했다는 걸 문제로 삼는 게 아니고 왜 유상증자 규모를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현금을 이렇게 확보해서 사실은 다른 데 쓰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전에 1조 3천억을 유상증자 발표 전에 서버렸던 것처럼 장기적으로 지금 시급하게 투자해야 될 돈이 3조 6천억이 있는데도 갖고 있는 현금을 다른 계열사 주식을 사는 식으로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 1조 원 이상 쓰고 부족한 부분을 주주들로부터 떠넘겼다.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한 걸로 총수일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앞으로 승계 과정에서 이게 분할 세습을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거기에 현금이 필요하죠. 그 현금을 많이 쓸 수 있는 계열사한테 현금을 주고 주식을 사주는 식으로 한 게 아니냐는 거죠.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그 하나오션 보유 지분율을 아까 늘렸다 그러신 거잖아요. 그래서 김동관 부회장인가요? 그럼 지배력이 좀 더 커지게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주 하나가 최대 주주고요. 그다음에 그 주 하나는 지금 김승현 회장이 주식을 많이 갖고 있고 오늘 보니까 지분 일부를 애들한테 유증을 지금 하기로 방금 뉴스가 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가 이제 3세로 이제 분할 세습을 하는 과정인데 아들이 셋이죠. 그래서 이제 회사를 나눠서 계열 분리를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계열 분리를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주 하나의 김승연 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을 이게 애들에게 물려주는 거 그 두 가지 작업을 동시에 지금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네. 그림들을 아마 그려서 할 건데 그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에너지라는 특히 계열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에너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건 현금이 좀 필요하다는 현금 필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현금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결국은 김동관 회장 지금 부회장. 김동 부회장 같은 경우에 하나에너지 주 하나를 통해서 에어로스페이스를 지배하기도 하고요. 네, 방산부문 지배력은 커지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유지가 됩니다. 특별히 그런 게 커지는 아닌가요? 건 아니고 계열사 간에 그냥 손바꿈만 했기 때문에 네. 지배력의 변화 없이 현금을 더 주요 계열사가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나머지 아들 둘한테는 지금 뭐 변동이 없는 건가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요. 네. 하나가 지금 주 하나가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위에다가 하나에너지라는 비상장 회사를 올려놨습니다. 네. 그런데 그 하나에너지는 첫째 아들이 50% 지분을 갖고 있고요. 네. 둘째, 셋째가 25%씩 지배를 김동선 부사장 갖고 있습니다. 사장이요. 그리고 네. 지금 주 하나 밑에 주요한 계열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계열사들을 예를 들어서 뭐 방산이나 에너지나 이런 예. 쪽으로 해서 장남에게 보내고 그다음에 금융은 차남에게 보내고 네. 그다음에 유통이라든지 로봇은 삼남에게 보내고 아하. 그런 식으로 회사를 이제 예. 쪼개야 되는 겁니다. 네. 그룹을 쪼개는데 그러려면 이제 회사 분할을 하는 여러 가지 작전을 짜야 돼요. 근데 그때 중요한 역할을 할 회사가 바로 혹시 하나에너지라는 거죠. 상법 개정 전에 네. 그 주주의 배임 소송 등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번에 상법이 만약 발효됐다면은 네. 이런 이사의 결정이 있었다면 이거는 배임 혐의로 이사들이 고발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런데 아마 타이밍이 사실 그래서 상법이 발효되기 전에 네. 전격적으로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또 이제 오늘 이제 공매도 시작하니까 공매도 전에 미리 발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지금 주주까지 포함하는 게 네. 상법 개정안 그게 통과가 된 거잖아요. 근데 네, 그렇죠. 국회 통과가 됐는데 됐는데 실제로 아직 이제 공표는 안 됐습니다. 아직. 공표는 안 되고 시행되는 거는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될 예정이니까 그 네. 전에 지금 다들 서둘러서 이렇게 할 위인이 생기는 걸까요?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유상증자 행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지금 제동을 건 상태고요. 네. 그러니까 새로 공시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정정해서 이게 보고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공시의 내용을 네. 바꾸지 않고 우리는 그대로 가겠다. 대신에 설명만 더 보완해서 낼 수도 있고요. 근데 예. 이것을 향후에 어떻게 할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작년에 사실 그 유상증자 때문에 크게 한번 이슈가 있었던 회사가 이수 페타시스라는 예, 회사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이게 반도체 인쇄 회로 기판해서 굉장히 네. 잘 나가던 회사인데 네. 이 회사가 자기 하던 업무 영역과 거의 관련이 없는 그런 회사를 하나 사겠다. 네, 그러면서 한 2차 전지용 그 탄소 나노 튜브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예, 예. 제이오라는 회사입니다. 이걸 예, 인수하겠다고 하면서 3천억 그리고 그 기준 투자에서 2,500억에서 5,500원을 유상증자한다고 발표했는데 네. 발표하자마자 주가가 5% 폭락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금감원이 세 차례나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정신고서 처음에 내라고 했더니 이거 계획은 안 바꾸고 네. 설명만 추가하고 금감원이 다시 내라 세분을 하고 결국은 올 1월 23일 날 이 제이오라는 네. 기업 인수 제이오. 인수를 포기를 해요. 포기를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네. 기존에 있었던 네. 처음 공시 전에 네, 주가로? 주가 수준은 올라갔어요. 아 다시. 그래요. 네. 그러니 그 사이에 기다리지 못하고 네. 피해를 입은 주주들도 꽤 많을 거니까. 그렇죠. 폭락해서 네. 손절한다고 해서 파신 분들은 엄청난 손해를 봤죠. 네.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유상증자. 네, 고려아연도 이제 그 경영권 분쟁 때문에 네, 네. 지금 유상증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업들의 소유 지배 구조가 미국하고 다르기 때문에 네. 유상증자라는 것을 사실 투자를 위한 재원 조달 수단보다는 이런 경영권 분쟁, 세습 그리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총수의 사업 행보 같은 거에 자금, 잘 나가는 회사를 활용해서 네. 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식으로 악용 내지는 오용이 됐기 때문에 사실 유상증자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지금 안 좋다. 그럼 참 나쁜 사실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채권을 발행하거나 금융을 은행에서 차입하는 것보다 유상증자가 바람직한데 우리는 너무 안 좋은 사례들 때문에 유상증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인식이 나쁘다는 건 참 국가 경제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그 상법 개정안이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이제 권한 대행이 네. 공표를 해야 되는데 아직 공표가 안 되고 네, 그렇습니다. 있어요. 재계에서 네. 계속해서 거부권 행사라는 건의를 하고 있고요. 정부 공표는 안 되고 여당은 있습니다. 일단 상법 개정을 반대했던 입장이었었죠. 네, 그렇죠. 금감원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금감원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그 입장이 있는 건 아닌데 금감원 원장이 이복현 원장 개인적으로 네. 상법 개정안 통과 공표를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근데 뭐 다시 좀 사표내겠다. 견해가 좀 바뀐 거 아닌가? 상법 개정이 아니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일반주주 이익보호로 견해를 바꿨다 이런. 처음에 그 견해를 이야기했죠. 했다가, 이복현 원장 같은 경우에 예. 처음에는 상법 개정 필요하다고 그랬다가 네. 그다음에 자본시장법으로 할 수 있다고 했다가 네. 개정이 이제 법 개정이 되니까 이거는 시행부터 하자. 그 이후에 보완하자 이런 식으로 입장이 바뀌었고요. 그럼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법정 시한은 있지 않나요? 있죠. 네. 그게 좀 정확히 기억은 안 아마 나는데 5일 이번 주에 네. 5일 4월 5일 정도로 저도 네.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때까지 안 되면 그러면은 공표가 되는 거죠. 거부권을 네, 행사하지 그때까지 않으면 하면 자동적으로 이제 공표가 되게 네. 되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자본시장법이라는 거는 주로 기업 합병 비율로 우리가 또 사익 편취가 일어난 일이 많죠. 삼성 물산이라든지 제일모직이 대표적인 사례였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네. 지금 같은 사익 편취 이런 것들은 자본시장법으로는 도저히 걸러지지가 않는 거죠. 그럼 교수님 말씀하신 사익 편취는 상법 개정이 되면 사익 편취의 많은 부분들이 상법 개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얻게는 되지만 그걸로 충분히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주주의 목소리를 하다 보면은 이제 기업 경영이 어렵다고 경영인들은 많이 또 어려움을 그게 토로하더라고요. 네, 전형적인 정말 잘못된 내용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경영인들이 그런 식으로 경영을 하시거나 대국민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아요. 해외에서는 이런 상법 이런 게 똑같이 있나요? 우리나라만 빼고 선진국은 다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예를 들어서 일본 법하고 우리 법이 상법을 사실 모방을 했죠. 네. 그래서 문구는 같은데 네. 일본은 대법원에서 네. 회사의 이익이라는 것이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라고 비례적 이익이라고 판례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기업 이수의 충실 의무 대상에 그렇죠. 그렇게 돼 있다고요. 아니 법은 문구는 같은데 해석을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일본 정부가 M&A 기업 합병에 대한 가이드라인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미국은요? 미국도 판례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 세계가 다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것이 명문화 우리 같이 이렇게 시킨 게 없다고 말을 하는 건데 네, 실제로 판례라든지 또는 법 해석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삼성그룹에서 그때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했을 때 문제가 됐었죠. 네. 그때 이 충실 의무를 가지고서 소송을 걸었을 때 대법원에서 네. 회사의 이익과 개별 주주의 이익은 별개라고 판결을 내려버려요. 전 세상에서 없는 정말 이상한 판례를 만들었고 네. 그것 때문에 입법적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법안 가지고 우리 법에 처음에 모방을 했었던 일본에서는 당연히 지금 우리가 바꾸려는 취지로 해석을 하고 다 적용이 되고 있고요. 네.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본이 기업 밸류업을 했는데 일본이 우리 같이 상법이 안 돼 있어서 한 게 아닙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은 일본도 기업의 소유 지배 구조가 미국하고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법만 가지고서 안 되기 때문에 일본의 기업 소유 지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밸류업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우리도 그러니까 상법만으로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큰 착각이다. 네. 우리도 나아가서 더 바람직한 소유 지배 구조 개선이나 개혁들이 있어야만 네. 진정한 기업의 밸류업이 그렇죠. 일어날 수 있다는 기업 겁니다. 밸류업도 돼야 되고 또 주주 가치도 잘 네. 지켜져야 되는 그런 자본시장 환경이 마련되어야 될 텐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